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성능력시험 국어영역 해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독서의 10번부터 13번, 그리고 14번에서 17번, 즉 기술 그리고 사회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사회 중에서요, 기술이 특히 좀 정보의 양이 많아서 그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익혀야 하겠고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도 법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법의 특성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 세트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이 세트를 통해서 잘 익힐 이제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법이 근래에 이제 계속 자주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뭐 그것은 또 어떤 맥락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냐면 우리가 이제 법에 관한 내용들을 사실 또 이제 모르고 지낼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어서 10번에서 13번 세트 함께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세트인데요. 여기 딱 보더라도 정보의 양이 좀 많아 보여요. 그렇죠? 이런 지문이 근데 수능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매우 길게 지문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정보의 양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보가 꽉꽉 눌러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글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도 사실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기출에서도 이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지문의 패턴 유형을 잘 익히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는 이제 수능 완성을 공부할 때 그런 연계에 대한 대비를 할 때 그 지문의 내용 자체도 연계 요소로 주목을 해야 되지만 그 지문의 패턴 자체, 그 패턴과 관련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자체를 또 공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자, 먼저 훑어보면 10번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글의 내용 요소와 관련하여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즉 어떤 정보들을 중심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이제 독해를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시가 되죠. 선택지 앞부분을 훑어내리면 이 글에서는 확산 모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잠재 표현이라는 용어도 보이고요. 반복되는 말, 용어, 그 다음에 지칭어 주목하면 여러분 그 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정보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1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또 훑어내리면 노이즈 생성기, 확산 모델,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 역확산 과정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어떤 장치 이름이 보이고요. 지칭어, 그쵸? 그리고 용어도 보여요. 역확산 과정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세요. 그것이 결국은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정보예요. 12번 잠재 표현 중요한 출제 요소네요. 잠재 표현. 선택지 앞부분을 보면 역확산 과정이 또 나오네요. 13번 사례 문제네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 앞부분을 또 훑어내렸더니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읽을 때 순확산 과정, 역확산 과정 그 과정 자체를 또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글에서 어떤 정보들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벌써 했어요. 그쵸?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면 확산 모델, 잠재 표현, 순확산 과정, 역확산 과정, 그쵸?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치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그리고 뭐 노이즈 예측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보죠.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선택지에서 확산 모델이 반복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짚어서 알아야 될 텐데, 영상, 복원, 생성, 변환에 이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기본 발상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 발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본 원리잖아요. 기본 원리라는 게 이제 뭐냐면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하는 거네, 추가하는 거네. 그리고 이 노이즈를 다시 빼는 거네. 빼면 원본 이미지로 복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기본 원리는 노이즈 더했다가 빼는 거야. 그쵸?
그렇게 원리를 이해를 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일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기본 개념으로 주목을 해줘야 되죠. 불필요하거나 이제 원하지 않는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값만 이제 들어있는 것이 원본 이미지예요. 그리고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는 거야, 단계별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확산 이미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특히 뭐뭐면 뭐뭐다. 이렇게 뭔가 그 과정의 관계와 관련해서 자, 어떤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 결과가 있으면요. 특히 주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 여기에 자, 노이즈를 더해. 그러면 확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확산 이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있는 노이즈 이미지가 이제 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이즈 이미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 자,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단계별로 더해진다 뭐가? 노이즈가. 그러면 처음에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해서 확산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 확산 이미지에 노이즈를 또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확산 이미지가 나오고 그럼 거기에 또 노이즈를 더하고 즉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 반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이 노이즈 이미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이즈 이미지까지 이런 원리 방법, 그다음에 이 과정 관련해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됐으면 독해를 참 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이즈 이미지에서 뭘 빼요? 노이즈를 빼는 거지. 노이즈를 빼고 하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고 여기서 거꾸로 이 노이즈를 빼는 과정이 있는 거야. 더하는 과정이 있고 빼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1문단의 끝부분에 요 구성 요소도 함께 아울러 주목을 했어야 되죠. 우리가 기술 지문 읽을 때 구성 요소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그 독서 개념 강의에서부터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구성 요소가 나오면 이것들의 기능이 출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정보가 있으면 또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순학산 과정과 역학산 과정 응수들은 이제 작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먼저 다 더하는 과정이 있고, 빼는 과정이 그 다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읽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순학산 과정에 대한 것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과정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노이즈를 더해. 그러면서 노이즈 예측키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지금 순학산 과정에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주목해줘야죠. 그러면 이미지에 노이즈 추가하는 것, 그 다음에 노이즈 예측키를 학습시키는 과정. 요게 이제 순학산 과정인 것이고, 노이즈 생성기에 역할이 나와 있네. 노이즈 생성기는 말 그대로 뭘 만들겠어요? 노이즈를 만들겠지. 그 다음에 이미지 연산기에 역할이 나와 있네.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네.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 그러면 뭐가 나와요? 확산 이미지가 나오잖아.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하면 확산 이미지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자, 여기 확산 이미지가 나왔어. 그럼 또 여기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거를 또 더해.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여기서 확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그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확산 이미지에 또 노이즈를 또 더하겠지. 그러면 또 다른 또 확산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노이즈를 또 더 더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이런 노이즈를 더하는 단계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노이즈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단계별로 더해지는 노이즈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네, 요 내용까지.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는 1문단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원리와 과정을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다음 문단 순학산 과정에 관한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기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네, 여기 이어지는 내용 따라서 하면서 이제 그 노이즈 예측기에 관한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된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수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정보는 노이즈 예측기의 역할이죠. 노이즈 예측기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 나오죠. 단계별로 이제 확산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 입력을 받아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 포함된 더해진 노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더해진 노이즈가 있는데 이미지에 포함된 이런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 가지고 수치들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노이즈 예측기인 거예요.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이제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이지. 결국 노이즈 예측기는 노이즈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핵심은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 가지고 수치들로 표현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수치들을 뭐라고 한다?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잠재 표현이 출제 요소잖아요. 그래서 역시 저 용어를 주목을 하고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노이즈 예측기가 잠재 표현을 구하는 그런 기능 역할을 하는 거 이미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이즈 예측기 학습을 해요. 이 학습까지가 순학산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해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노이즈 예측기의 이 학습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도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지도학습이 수능특 강의에서 연계된 내용이죠. 네, 수능특강 강의할 때도 이제 이 지도학습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연계 출제에서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네, 파이널 체크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빨리 또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의 차이점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파이널 체크 포인트 강의에서 딱 강조를 했었거든요.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자, 그 차이점으로 뭘 주목했었냐면 정답이 주어지는 것이다. 정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답이 주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쉽게 읽을 수 있었죠.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요 노이즈가 정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답 관련해서 이걸 주목을 해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정답이 되는 이 노이즈랑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것이죠.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에 대한 이제 설명 3문단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4문단에서는 역확산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확산 과정은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이제 제거하는 건데 이 순확산 과정과 이제 반대로 여기서 이제 빼는 거죠. 이 노이즈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빼면 역시 확산 이미지 나오죠. 그리고 그 확산 이미지에서 또 다시 요 노이즈를 또 빼겠죠. 그 다음 또 확산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빼겠죠. 또 그 다음 확산 이미지에서 또 노이즈 빼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빼면 확산 이미지 나옵니다. 그렇게 그 나온 확산 이미지에서 또 노이즈를 빼면 또 다른 확산 이미지가 나오죠.
그 확산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또 빼면 또 다른 확산 이미지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노이즈를 계속해서 이제 빼다 보면 원본 이미지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역확산 과정이다. 이 과정 원리를 이해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에서 요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이죠. 네. 근데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 어떤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고 그만큼 빼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가 이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 이제 확산 이미지 이것을 이런 것을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노이즈 예측기가 그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을 해가지고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국은 노이즈를 예측을 하고 요 예측된 노이즈만큼 빼는 거지 또. 빼는 거지. 그래서 그 단계에서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확산 이미지에서 또 다시 그 예측된 노이즈를 또 빼겠지. 그래서 빼고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돼 가지고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을 꼭 반대되는 것으로 각각의 이제 단계와 관련지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붙이면 역확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뭐뭐다. 이런 인과관계 있는 말들 출제 요소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서 주목해 놓으면 좋아요. 다른 특성이 이제 노이즈가 생성돼서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0번부터 좀 봅시다. 학생이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요. 확산 모델이 지도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도학습을 사용한다는 것 3분단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도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었다라고 됐는데 이 지도학습이 노이즈 예측기 학습 방법이죠. 노이즈 예측기 학습 방법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읽는 것은 적절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확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즉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과정 중에 어느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피며 읽었다. 1문단의 끝을 보면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순서예요. 이런 순서에 유의하면서 읽는 것은 그렇다면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 되겠죠. 맞습니다. 다음 3번.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확산 모델에서 이 노이즈를 더하고 노이즈를 빼잖아요. 이 노이즈라는 것이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자, 이어지는 걸 보면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요걸 이해를 한대. 근데 여러분,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정보를 혹 본 기억이 있어요? 자, 이 유형의 문제에서는요, 결국은 어떤 걸 정답으로 만들 수밖에 없냐면 결국 지문이 없는 정보를 가지고 답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지문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그 관련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적절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 요소를 끌어다가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이 없는 내용 가지고 만든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문이 없는 내용을 이해하며 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잠재 표현의 개념을 파악하고 잠재 표현의 개념 지문에 있습니다.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원리. 그렇죠. 이 잠재 표현이라는 것이
노이즈 예측기와 관련해서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측된 노이즈를 빼야 돼요. 그렇죠? 잠재 표현이라는 것이 이 원리와 관련해서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서 읽는 것 맞아요. 다음 5번.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를 파악을 하고, 네,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 우리가 짚었습니다. 1문단 끝에 보면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 이것들을 구성 요소로 짚었고요. 그 구성 요소가 노이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각각의 기능 중시하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적절합니다. 그죠? 네, 10번 문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노이즈 생성기는 순확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선택지가 좋은 선택지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이 11번에서 좀 빨리 잘 판단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1번 선택지 같은 거를 판단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건 결국 뭐냐면 선생님의 개념부터 이제 많이 강조한 건데 이런 문단 간에 대비되는 짝, 즉 문단 간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정보, 이런 정보를 중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단 읽고 뒤쪽 문단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문단과 견주어 가지고 그 앞에 문단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보를 중요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에 관한 요소를 출제 요소로 삼은 겁니다. 순확산 과정에 관한 이제 설명을 보면요. 순확산 과정에서는요. 노이즈 생성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노이즈를 만들어요. 이미지 연산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요. 그래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예측기.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 수치들로 표현하고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그죠? 즉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가 다 각각의 기능을 수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4문단을 보면 역확산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노이즈 예측기의 역할 언급되어 있습니다. 노이즈 예측기가 각 단계에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알 수 있게 해주고 이미지 연산기의 기능도 나와 있습니다.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을 합니다. 즉 이미지 연산기가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역확산 과정에는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듯이 노이즈 생성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역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노이즈를 빼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순확산 과정에서는 노이즈를 생성해가지고 노이즈를 더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있는 걸 빼는 거니까 새로 생성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1번이 적절한 거죠. 그 차이점, 그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잘 파악을 했었어야 합니다. 다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은 순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노이즈 예측기 학습은 순확산 과정에 포함된다. 틀렸고요. 이미지 연산기랑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이미지 연산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정답이라고 했었어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이 아니라.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보면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각각의 단계에서 계속 노이즈를 뺀 거죠. 빼죠. 그렇게 빼면 원본 이미지랑 점점점 유사해지겠죠. 그렇다면 줄어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11번 함께 해결을 했고요. 12번. 잠재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묻고 있네요. 봅시다.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마지막 문단에서 우리가 뭐뭐면 뭐뭐다.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목했었던 거잖아요. 거기 마지막 문단에 보면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돼서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잠재 표현이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 노이즈의 특성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달라진다는 결국 예측되는 노이즈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요 2번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학습은 자, 순확산 과정에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노이즈 예측기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노이즈 예측기는 말 그대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 노이즈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국 잠재 표현을 구하는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이 다르면 노이즈의 특성이 다른 것이고 그에 따라 구해지는 수치가 달라져요. 표현되는 수치들이 달라져요. 그렇죠? 예측된 노이즈가 다른 거야. 그죠? 다른 값들이 얻어진다. 적절합니다. 다음 5번을 보면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게 합니다. 노이즈 예측기가 입력을 받는 건 원본 이미지가 아니라 뭡니까? 자, 저기 4문단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그 정보를 가지고 이 5번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력받는 것은 노이즈 이미지나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 추출해가지고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잖아요. 그렇다면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살짝 바꿔치기 한 것이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살짝 바꾸게 하는 것. 이런 선택지를 잘 짚어내야 됩니다. 자, 그럼 12번에 5번 함께 이제 살펴봤고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묻고 있는데, 네, 요 13번.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과정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내용을 이 사례에 적용하여 우리가 문제의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은 원본 이미지이고 니은은 확산 이미지 중에 하나고 디귿은 노이즈 이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 이미지가 A 단계로 입력되는 부분이고 나는 이미지가 A 단계에서 출력되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의 기억이 입력된다는 얘기는 원본 이미지가 입력되는 것이죠. A 단계의 이미지 연산기. 이 이미지 연산기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뭐예요? 이미지 연산기에서 수행하는 역할,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요. 그러면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더하잖아.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확산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에 노이즈를 더한다라는 것, 이 이미지 연산기 기능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2번을 볼게요. 나의 디귿이 출력된대. 디귿이 출력된다는 얘기는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되는 거잖아요. 노이즈 이미지가 이제 출력된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것이냐? A 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자, 여기서 이제 이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확산 이미지가 있으면 그 확산 이미지에 요 생성된 노이즈를 더하죠. 그래서 자, 더하고 하면 디귿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A 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져서 요게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 이렇게 노이즈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니은이 입력된다면 확산 이미지가 입력이 되는 것이죠. A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A단계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확산 과정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지는 것은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예요. 생성된 노이즈가 이 이미지 연산기에 의해서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는 게 아니죠. 다시, 이미지 연산기가 수행하는 기능은 뭡니까?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나 아니면 그 각각의 단계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확산 이미지가 여기서 입력이 됐다고 한다면 이 A단계에서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그 노이즈가 이 확산 이미지에 더해져서 또 다른 확산 이미지 혹은 뭐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돼서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확산 과정에서 가에 디귿이 입력된다라면, 자, 노이즈 이미지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측된 노이즈 빼겠죠. 빼서 확산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지 연산기가 이제 또 역시 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빼는다는 설명 적절합니다. 5번 보죠. 역확산 과정에서 나의 니은이 출력된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나의 확산 이미지가 출력된다는 얘기인데, A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돼서 예측한 노이즈만큼 빼겠죠. 그만큼 빼지겠죠. 그렇다면 5번 적절합니다. 네. 자, 우리 13번 문제까지 이제 함께 해결을 했습니다. 이 13번 같은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를 좀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서 17번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측하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14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이런 문제는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 보면서 선택지에 대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 앞부분을 훑어내릴게요. 심층전기, 리프킨, 가상공간, 익명성, 가상공간, 지칭어, 리프킨, 용어, 심층전기 이런 것들 보여요. 그렇죠? 반복되는 말, 가상공간 이런 것들을 주요 어구, 핵심 어구로 짚었어야 되겠고요. 15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하고 묻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특히 어떤 걸 좀 주목을 해야 하냐면, 이렇게 두 개를 밑줄 쳐가지고 엮어서 문제를 만들 때는 서로 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지에 달리 마지막에 모두가 있네. 그걸 주목을 하고, 아, 기억 니은이 어떤 차이가 있구나. 혹은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공차, 공통점과 차이점, 그에 관한 정보들을 주목해야지 라는 생각을 빠르게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측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이제 묻고 있네요. 네, 보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지 앞부분을 좀 훑어보면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는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그와 관련하여 제시되어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짚어야 되고요. 법지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건, 경우예요. 그 요건, 경우와 관련해서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이런 경우이면 이게 적용된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 독서 강의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선생님이 법지문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많이 강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 법지문의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또 잘했다고 한다면 또 이 문제도 잘 풀 수가 있는데요. 예비 수험생 여러분은 이 16번 같은 유형의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보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또다시 반복되어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요. 이런 16번 같은 유형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어휘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예측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주목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같이 보죠. 리프킨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자, 이 연극적이라는 것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표면 연기라 심층 연기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수능 특강 연계 교재 이제 집필을 하는데 거기 이제 집필 팀장이 있는데 우리 팀에서 이제 또요 작업을 한 게 우리 팀의 선생님이 작업을 하신 게 또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반가웠습니다.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럼 이제 어떤 표면 연기랑 심층 연기는 바로 이제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과 관련된 어떤 구성 요소겠죠. 표면 연기, 그다음에 심층 연기. 차이점입니다. 대비되는 자. 그럼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 연기하는 것이다. 이런 형식에 집중. 그 다음에 심층 연기.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점 나타내는 말을 주목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아무데나 밑줄 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프킨의 견해 주장. 자, 리프킨은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을 했는데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 표현은 표면 연기가 있고 심층 연기가 있는데 이런 연극적인 이런 이 연기, 이 자기 표현이 가상 공간에서 활발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과 관련 있는 내용이 이제 이 다음 문단에 나오겠죠. 그 내용을 이제 살피도록 하겠는데 그에 앞서서 1문단의 내용과 관련하여 14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판단하고 갑시다. 1번 선택지. 대비되는 짝은 기본적인 출제 요소다. 그걸 다시 한번 알려주네요. 그래서 매우 빠르게 판단했어야 됩니다.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 표현이다라고 되는데 형식에 집중하는 것은 표면 연기. 그러니까 심층 연기랑 짝을 찌면 안 되죠. 14번에 1번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2번 리프킨 있어요.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상과 대비되는 것은 당연히 현실일 텐데 가상 공간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1차입니다. 적절합니다. 다음 3번 아바타, 4번 익명성, 5번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 이런 말 아직 못 봤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으로 가야 되겠죠. 가상 공간의 특성에 이제 주목한 연구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먼저 여기 자기 정체성의 이제 개념이 나와 있네요. 자기 정체성의 개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나의 위상. 그게 이제 자기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요 연구자들의 견해 주장. 그래서 이제 견해 주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해줬고요. 가상 공간의 특징 익명성. 그다음 이제 요 익명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름이 이제 감추어지다 보니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한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어떤 성격과 좀 다른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또 공격적으로 이제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양상 각각을 좀 짚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아이디가 어떤 개념인지를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열거를 해놔가지고 제시를 해놓으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거해 놓으면요 이거 문제 사용됩니다. 모든 기출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과 관련해서 열거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꼭 주목해 버릇하고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이 이 익명성이 작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 네, 그러면 이 글의 이제 흐름은 이 자기 표현과 관련하여 리프킨의 입장을 제시를 하면서 이 자기 표현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결을 해서 이런 사이버 폭력 문제로 이제 넘어가고 있네요. 자, 여기 이 문단 이제 봤고요. 이 문단 관련해서 14번의 3번 선택지 봅시다.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 나오잖아요. 그죠? 아바타.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바타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 그렇다면 14번의 3번 선택지 적절하다. 일치합니다. 4번 선택지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라고 되는데 익명성 가상 공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기 정체성 자 적극적으로 되게 표현하는 것, 자기 정체를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는 것, 억압된 정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자기 표현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하여 14번의 4번 선택지 일치한다고 판단했어야 되겠습니다. 5번 선택지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자기 정체성의 개념을 고려해서 판단했으면 됩니다. 자기 정체성의 개념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 이상해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렇다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건 맞고요. 가상 공간이든 현실에서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번의 5번 선택지도 이 문단의 내용에 근거하여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3문단 보지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이런 경우를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격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내용 선택지에서 반복되는 거 본 적 있죠? 그 문제 출제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구나. 자, 주목을 해야죠. 논란이 있대요. 인터넷 아이디가 여기 명예의 이제 개념이 사회적 평판인데요. 법지문 읽을 때 그런 개념이 제시가 되거든요. 꼭 개념을 나타내는 말들도 아울러 같이 주목을 해줘야 돼요. 사회적 평판인 명예. 이런 명예의 주체가 이 인터넷 아이디가 되느냐 이거예요. 명예의 주체로 인정이 되는 입장에서는 결국 명예훼손을 인정을 하겠죠. 근데 이 인터넷 아이디를 명예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인터넷 아이디에 대해서 가해진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어지는 거 봅시다.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역 니은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서로 상반돼. 그렇기 때문에 15번 문제에서 달리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이 부분을 읽는 목적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입장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의 이제 차이점을 주목하는 읽기를 해줬어야 돼요.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이제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견해주장, 어떤 입장인지 짚으면 일원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다. 요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 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일부러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인터넷 아이디가 갖고 있으니 인터넷 아이디에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지. 그래서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취소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인터넷 아이디를 상대로 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해서 명예훼손 모욕이 이루어졌으면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디라는 것이 생성명령 소명이 자유롭단 말이야.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아이디는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하여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즉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라고 보는 것, 이 입장과 대비되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요 차이가 나타나는 요 내용을 딱 주목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명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성명은 동일시되는 것인데 인터넷 아이디는 동일시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니은의 입장에서는, 자, 니은의 입장 관련해서 이 인터넷 아이디는 사용자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당연히 성명 개인과 동일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성명과 인터넷 아이디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또 주목을 해줬어야 되겠고, 인터넷 아이디 자체는 사람이 아니다. 이 아이디는 자체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예 주체성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여기까지 뭐 밑줄을 안 쳐도 됐고, 어쨌든 아이디 자체가 사람이 아니다. 네. 근데 여기는 자기 정체성 인터넷 아이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인터넷의 자기 정체성, 사용자에게는 자기 정체성의 일부다.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하는 읽기를 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문단까지 봤고요. 우리 14번 문제는 1번으로 답 다 골랐죠? 선택지 5개 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도 함께 이제 주목을 했네요. 읽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이 가에 대법원에 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있고 다가 있는데, 자, 이제 대법원의 입장을 이제 좀 봐야 되겠는데, 대법원.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그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 알 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으면 이게 요건이에요. 개념 중요하고요. 그 경우와 관련하여 그 요건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면, 제3자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 이 법적 책임, 이거 선택지에서 반복됐었잖아요. 여기 출제 요소인 거예요. 결국 이 요건을 고려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지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느냐, 이거 문제 풀 때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 볼게요. 이를 수용한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입장이 나와 있는데,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그런 결정을 이제 내린 적이 있는데, 이 결정에 다수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정에 소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의견과 이제 소수 의견에 이제 차이점이 있을 텐데, 여기 다수 의견은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를 수용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의 입장과 요 다수 의견을 채택하잖아요. 요 채택된 다수 의견의 입장은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겠죠. 그 통하는 것까지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자, 이어지는 걸 보면 다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 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으면 법적 책임 성립 안 하겠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알 수 있어야 성립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역시 여기 이 부분 특히 요건 관련해서 중요하게 여겼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필요합니다. 반면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자 여기서 이제 또 독해력이 여기서 좀 작용이 되는데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그냥 넘기질 않아요. 성명과 같은 기능. 앞부분에서 성명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봤었거든요. 성명. 자 여기 자 앞에 문단을 보면 앞에 문단에서 이제 그 성명과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3문단의 맨 밑에서 자, 맨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위로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이런 말이 있어요. 인터넷 아이디는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러면 성명과 같은 기능이라는 건 뭐지? 이 성명이 개인과 동일시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의 입장은 뭐죠? 소수 의견의 입장은 인터넷 아이디가 개인과 동일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해 가지고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냥 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해서 명예훼손하고 모욕했으면 이 인터넷 아이디가 개인과 동일시되는 것이니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분을 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소수 의견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앞에 정보를 끌어다가 뒤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독해를 한다. 이게 독해력에 있어서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 명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문단까지 이제 다 봤고 14번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15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요. 1번 보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이라고 됐는데 기억과 관련해서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나요? 자,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라는 얘기를 봤었어요. 그렇다면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2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 인터넷 아이디 자체를 개인과 동일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아이디 명예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 자, 이 입장에서 인터넷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아이디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인터넷 아이디가 사용자 개인과 동일시될 수 있죠. 그렇다면 기억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은 결국 개인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니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아이디는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해요. 개인과 동시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아이디가 개인과 동시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니은에서는 개인과 동시될 수 없다고 봤잖아.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지 않겠지. 그러니까 2번이 적절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지금 선생님 설명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3번 봅시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 이 상호작용. 자, 이거는 기억, 니은 중에 뭐랑 관련이 있죠? 자, 거기 기억과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러면 기억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잖아요. 인터넷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잖아요. 기억에서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기억과 달리라고 돼 있잖아.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겠군이라고 돼 있는데,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라는 것은 기억과 관련이 있어요. 자기 정체성 복합적인 것이다. 그죠? 니은은 인터넷 아이디는 그냥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역시 4번 설명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에 전제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이 말. 인터넷 아이디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인터넷 아이디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포함된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기억과 관련이 있어요. 기억에서는 인터넷의 자기 정체성은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다. 인터넷 아이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아이디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그 개인과 동시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는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 하지만 니은은 인터넷 아이디는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해. 개인과 동시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니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5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15번 함께 이제 살펴봤고요.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보기를 볼게요. 자, 동그라미 아무아무 인터넷 카페 이용자 A는 스몰 a, 작은 a죠. B는 작은 b. 그다음에 이제 큰 C는 작은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이 A는 거기 밑에 봤더니 A, B, C는 실명이래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 밑에 주달리는 걸 보면 실명이다. 그래서 자, 이것들은 실명. 그 다음에 요 작은 A, B, C 이것들은 인터넷 아이디잖아요. 아이디고. 박사학위 소지자인 A는 요 아마모 전시관의 해설사입니다.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이 전시관에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시관에 물고기 관리하는 사람 하면 딱 누구를 특정할 수 있지? B로 특정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이 부분 주목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A가 요 아이디로 네모네모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누리집만 보면 이 B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위의 정황, 이런 주위의 이런 상황을 좀 주위 사정을 종합을 하게 되면 B가 누군지 특정이 돼요. 특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네모네모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 같은 이제 댓글이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A의 실명을 언급했대요. 이 댓글을 이제 보면요. B가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면서 A는 하면서 말을 했는데, 이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것은 실명을 밝힌 거잖아요. 실명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문에서 이제 요건으로 지목했던 거 있잖아요. 이 지목된 사람을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요.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요 B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요걸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A 네모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이거죠. 저 전시관의 누리집에 가서 보면 물고기를 관리하는 사람은 혼자야. B 혼자. 그렇다면 이 말만 가지고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표현도 역시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을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작은 A가 누군지는 앞에 설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아는 거지. 이 댓글만 가지고 이 A가 누구인지 지목이 되나?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근데 여기 이 댓글만 가지고 여긴 실명 나와 있고 이 댓글만 가지고 여기는 이게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댓글만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작은 A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우를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건 결국은 적용되는 그런 요건과 관련해서 그 차이점을 주목한 거거든요. 이게 법 세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건 관련된 이런 경우를 구별하는 것. 그런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 선택지에 대한 판단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이디로는 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법적 책임에 이제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번, 가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가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 성립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자 여기 이 아이디 작은 B 즉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법적 책임 성립하겠죠. 그러면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이라고 보는 거 맞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C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죠. 왜냐?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으니까. 가의 입장은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거거든. 알 수 없으니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 맞아요. 이렇게 판단했어야죠, 빨리.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나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앞뒤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나는 헌법재판소 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중에 다수 의견입니다. 이 다수 의견은 대법원의 입장이랑 유사해요. 제3자가 알 수 있으면 그 피해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이게 B잖아요. 실명 밝혔습니다.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법적 책임, 즉 이 B의 법적 책임 성립한다고 보겠죠. 법적 책임 져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A예요. 자, A 여기 이 네모네모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한다라고 했는데 이 관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아이디를 쓰는 이 A도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보겠지. 근데 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가와 다는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계 보겠군이라고 되는데요. 자, A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자, 여기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죠. 다는 어떻습니까? 이 소수 의견은 무슨 입장이냐면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해요.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게 뭐였지? 이 성명과 같은 기능. 성명은 그 개인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이 개인과 동일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앞에 문단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럼 개인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아이디 자체에 대해서 모욕하는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으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가와 다 둘 다 A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로 같겠죠. 맞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나와 다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계 보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B 실명을 밝혔어요.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입장에서 당연히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실명을 밝혔으니 이름을 밝힌 거잖아요. 개인과 동일시되는 이름을 밝히고 모욕을 줬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나와 다에 대해서 각계 보겠군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가나다가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겠군이라고 됐는데, 네, 이 C와 관련해서 가나에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C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 자체가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봐요. 즉, 개인과 동일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줬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그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랑 다가 이 C에 대해서는 다르겠습니다. 모두 같지는 않겠군.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6번 문제 정답은요, 2번입니다. 17번 문맥상 A, E와 바꿔 쓰기에 이제 가장 적절한 것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요. A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성된다네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불러내는 것인데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해달라고 청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이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는 것과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되는데 이거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표출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감춘다는 얘기는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것인데 기만하는 건 속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쳐난다라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 넘쳐난다, 뭔가 어떤 기준보다 많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더해진다라는 확충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독서 1부와 2부에 걸쳐서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6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6부에서 보죠. 안녕.